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격 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찾아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면 봉쇄된 가자지구에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을 전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가 밀착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 등을 고려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동결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방침에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가 늘면 필수 의료에 대한 낙수 효과는 적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와는 알던 사이로 돈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가을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오는 주말엔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에선 폐허로 변한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와 차단돼 물과 식량 부족을 겪는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호소가 이어지자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날이 밝자 폭격을 맞은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의 참혹한 참상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병원 앞 차량은 앙상한 몰골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렸고 희생자들의 시신은 담요에 쌓여 거리 바닥에 놓였습니다. جانا انقصفنا حارتنا انقصفت اجانا ابننا انكسر عنده الحوض واخذ في جبينه 70 غرزه. 주택가에선 잔해 더미에 파묻힌 생존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가고 어린 소녀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옮겨집니다. 하루가 멀다고 곳곳에서 공습이 이어지면서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يهم ضربوا الدار ما دون تحذير على السريع وهو فيها ناس ولا ضربوا تحذير ولا اي شيء مباشره وفيها عيال كامل يمكن 70 شخص فيها. 이 같은 공습 공포에 더해 가자지구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식량과 물 부족입니다.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겨 빵집 수십 곳이 문을 닫았고 외부와도 차단되면서 물과 식량, 의약품과 같은 물자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 general minimum water requirement per day per person of around about a litre. So that it's very much dependent on how much activity, how much water conservation goes on. But death normally intervenes within about 3 days.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호소가 이어지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에 인도주의 구역을 설정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라파 검문소를 통해 물과 식량, 의약품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봉쇄와 잇따른 공습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가자지구 상황이 이번 조치로 호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찾아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랍 국가 지도자들과 회담은 불발됐지만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모두 마무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 한창인 이스라엘을 7시간 반가량 머물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활주로에서부터 맞았고 두 사람은 인사와 함께 포옹을 나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전쟁 내각과 회의를 한 데 이어 하마스 공격 당시 살아남은 생존자와 구조대원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동선에는 삼엄한 경비가 깔렸지만 수도 텔아비브에 머무는 동안 공습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전쟁 중인 나라를 미국 대통령이 찾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강력하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일정을 마친 뒤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come to Israel with a single message. You'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stands, and we will stand forever, we'll not let you ever be alone. Gun down. 이 전쟁 확산을 경계하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병원 공습 이후 아랍 국가들의 분노가 커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누구도 이번 전쟁에 끼어들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The world will know that Israel is stronger than ever. And my message to any state or any other hostile actor thinking about attacking Israel remains the same as it was a week ago. Don't. 네, 가자지구 병원 폭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가자지구 병원 폭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이스라엘 쪽 소행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마스 공격 생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미국 국방부 데이터를 보면 이스라엘과 무관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Based on the information we've seen to date, it appears the result of an errant rocket fired by a terrorist group in Gaza. The United States unequivocally stands for the protection of civilian life during conflict, and I truly grieve for the families who were killed or wounded by this tragedy. 네,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동시에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에 대해서도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와 대다수 팔레스타인 주민은 무관하다며 가자지구 주민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정부와 협의해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 차원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히고 이 돈은 팔레스타인 주민 100만 명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과잉 보복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민주국가라며 테러리스트들의 법도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이 분노에 휩싸여서 이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느끼되 분노가 집어삼키게 해선 안 된다며 과잉 보복을 경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이집트 대통령과의 회담은 무산됐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과 이란 등의 전쟁 개입 가능성을 누그러뜨렸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기자들은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물었지만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금융, 정치, 국제 분야에서의 협력 등 양국 간 많은 의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상황에 대한 의견 등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가 밀착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1박 2일 공식 방문한 건데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은 지난 2018년 5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에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이에 따라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시기를 조율하고 군사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선박 두 척이 최근 2달간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두나이항을 최소 5차례 오가면서 컨테이너 수백 개의 탄약을 이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북한이 컨테이너 1000여 개 분량의 탄약과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군사위성이나 전투기 등 고급 군사기술을 넘겨받으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번 방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제규범을 유린하는 행위가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두 국가가 협력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종의 고립에 탈피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협력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추가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방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뚜렷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여당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좋은 정책 제안에는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은 상황.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안마다 격렬히 대치하던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의견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늘어나는 의료 인력이 지방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수도권이나 인기 분야 편중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료의 개원인은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분야와 지역에서 일하도록 강제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공공의대랑 지역의사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글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저 야당의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부 계획안이 나오면 간담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책의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는 계획인데 의료계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계 설득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을 넘지 못했던 3년 전과 달리 이번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이번 논의를 계기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장들이 국정감사에 나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사가 늘면 필수 의료에 대한 낙수 효과는 적고 건강보험료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의대생 증원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의사 수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필수 의료로 가게 만드는 게 이제 저는 주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에 대한 거는 제가 논하기가 좀 힘듭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의사 증원 자체에 대해서도 필수 의료 분야에 미치는 낙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돈벌이가 되는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늘어난 의사만큼 진료가 늘어 건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그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 확연하게 대비됩니다. 의무 복무의 그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모두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사협회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과대학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가 2명이 채 안 돼 로스쿨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의대 전임 교원은 11,000여 명이고 학생 수는 18,000여 명으로 전임 교원 1명 사람이 담당할 학생의 수는 평균 1.6명이었습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경우 학생 수가 240명인데 전임 교원은 650명으로 2배 넘게 많았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경우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7.6명으로 의대보다 4배 넘게 많았고 약대도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대형 입시업체들과 수능 출제 교사들의 문제 거래 의혹,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35명을 입건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명은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경찰은 문제를 파는 대가로 학원이나 강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사의 규모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제기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의 핵심은 수능이나 모의평가를 출제한 적 있는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들 사이에 문제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입시학원과 빅3로 꼽히는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과 수사 의뢰, 자체 첩보 등을 통해 지금까지 6건을 파악해 모두 35명을 입건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전현직 교원 25명과 학원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를 사전에 빼내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 판매한 의혹과 관련해 2명이 입건됐습니다. 수능 1타 강사로 알려진 대형 학원 강사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현직 교사 등 6명에게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뽑힌 뒤 출제본부를 퇴소하고 나서까지 강사와 수십 차례 연락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3년 사이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해놓고도 이를 숨긴 채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2명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국세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만들어 팔고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사가 모두 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의 규모와 출제 이용 경력 여부 등을 토대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서도 수능 출제 유형 경력을 허위로 내세워 문제집을 판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등 6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로 사교육 카르텔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는 가운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수능을 둘러싼 수험생들의 불신과 우려도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국감에선 대규모 한전 적자의 책임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준공영방송 YTN의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의 YTN 지분 매각 절차에 대한 신경전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국감이 열리는데 현 정부의 방송정책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분석입니다. 다만 지금의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폭으로 인한 자금 유출의 가능성을 비롯해 급증한 가계부채는 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면서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팍팍해진 삶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김기현 대표와 운재옥 원내대표, 최근에 임명된 유이동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당 사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은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당정 간의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완패 수습책 가운데 하나인 당혁신위원회 출범 시점을 다음 주로 잡고 이번 주말까지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어제 지도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전 현직 의원을 포함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며 주말까지 위원장 인선을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3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 출범이 애초에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인물난 때문이라기보다 이번 혁신기구가 갖는 의미가 막중해 더 신중히 인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감 중인 채택이 무산이 되자 직접 기자회견을 연 건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향한 국민의힘의 거듭된 공세에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검사를 고발하며 힘대결로 맞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한 제보자 조명현 씨가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섰습니다. 애초 국회 정무위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오려 했지만 정치적 공방을 우려한 민주당 반발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이 대표 부부가 국민의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법인카드 유용 제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방탄 국회를 고리로 역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입으로만 약자를 말하고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봐주십시오. 이게 방탄 국회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방탄 국회입니까?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각종 검찰 수사를 싸잡아 정적 죽이기에 불과하다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국감에서 위장 전입 등 비리 의혹이 불거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검찰이 혈안이 되고 있다. 정치검찰의 국면 전환용 공작 수사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면을 경고합니다. 또 당 검사범죄 대응 TF 첫 회의를 열고 비리검사 단죄에 나서겠다며 본격적인 대검찰 반격 진용을 갖췄습니다. 위법 사실이 명백한 검사에 고발과 징계 요구, 감사 청구, 탄핵 절차까지 총동원해 이른바 정치검사와 일전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검사 탄핵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정치 검사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들을 검사에게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 있던 제1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 공방이 재점화되면서 여야 대치도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후보자는 경북 출신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대통령실의 지명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또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명망 있는 법조인이십니다.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십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명에 대해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엑셀을 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 대한 답변이냐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며 이 후보자는 자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벌써 묻지마 반대 검증을 예고하면서 헌법재판소 수장 공백까지 부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 목리로 대법원장 없는 법원이 초래됐다면서 헌법재판소장마저 쇼핑하듯 취사 선택하면 양대 사법기관 수장 자리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유 숙박 예약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하는 숙소에서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나간 뒤 물난리가 났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물을 틀고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숙소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님 대신 보상을 해준다던 에어비앤비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제보는 Y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숙소가 물바다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숙소 3층 화장실 문 밖으로 나온 호스를 통해 물이 줄줄 나와 계단을 타고 2층까지 내려가면서 가구와 집기가 모두 젖어버린 겁니다. 직전에 체크아웃한 손님은 호스를 쓴 건 맞지만 물을 틀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호스를 밖으로 꺼내가지고 물을 그렇게 틀어놓고 갔다는 게 에어비앤비는 손님이 숙소 피해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면 호스트, 즉 숙소 주인에게 최대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 정도를 보장해주는 에어커버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했는데 손님이 물을 틀고 나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건물 외부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 숙소에 출입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숙소 내부에는 당연히 CCTV가 없는 만큼 손님들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에어커버를 받으신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저 같은 경우는 고액이니까 그쪽에서 좀 책임 회피하고 싶지 않은가.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커버 약관상 손님이 피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호스트가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YTN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사례를 깊이 조사하고 있다며 에어커버 적용이 가능한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난리로 망가진 숙소를 고치느라 수천만 원을 쓴 건 물론 2달 동안 손님도 못 받은 채 여름 성수기를 날린 A씨. 에어비앤비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당산동에선 버스 2대와 택시가 잇따라 부딪혀 승객 등 20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 정류장에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또 다른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근처 당구장에서 먼저 말다툼을 벌인 남성은 길 건너 이곳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길을 지나던 행인도 A씨를 말리다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앞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래쪽 범퍼도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앞에서 버스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보행자 등 20명이 다쳐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에 정차 중이던 버스와 택시를 뒤에 있던 또 다른 버스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에선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경운기 운전자가 숨졌고 동승자 6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기도 우정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불이 나 거주자 60대 남성이 숨졌고 50대 여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침대와 자동차 제조용 스프링 등 강선을 만드는 10개 제강사가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년간 침대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등 강선 가격을 담합한 만우제강과 홍덕산업, DSR 제강 등 10개 제강사에 대해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전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하마스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가자 지구로의 물과 식량,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내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제공 대상은 가자 지구 남부 민간인으로 제한이 된다며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국경을 통한 지원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 폭발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아랍 전역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 미국 대사관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돌을 던지고 인근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베이루트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도 수백 명이 모여 헤즈볼라 깃발을 들고 정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집트, 리비아, 예멘, 이라크 등 이랍 전역에서 이스라엘과 서방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현지 외교전에서 체면을 구긴 날 중국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정상들을 안방으로 불러 결집을 과시했습니다. 전범 수배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초청해 별도의 정상회담을 열고 중동 위기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3차 1대1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각국 순회들과 함께 입장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무려 26명, 시 주석이 한가운데 섰습니다. 개막 연설에선 1대1로 10주년 성과를 과시하고 미국을 겨냥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反对单边制裁，反对经济胁迫，也反对脱钩断链。 뒤이어 연단에 오른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병원 공습과 민간인 학살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y cannot justify the acts of terror against civilians committed by Hamas on October 7, but those attacks cannot justify the collective punishment of the Palestinian people. 개막식이 끝난 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따로 만나 중동 위기 등 국제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В нынешних непростых условиях особенно востребована тесна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ординация, что мы и делаем. И сегодня мы это все тоже обсудим. все. 푸틴은 EU와 나토 회원국인 헝가리 총리를 비롯해 1대1로 정상들과도 두루 회담하면서 서방 제재와 전범 수배령을 비웃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해 반미 권위주의 진영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 하마스 간 혼전으로 낭패를 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현지 외교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판 1대1로 계획도 빛이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위기가 서방의 견제와 부채의 덫으로 주춤하던 1대1로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뿐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어제 서울안보대와 SDD 개회식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다자협의체를 통한 세계 각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국군 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오래전에 해야 했던 정책이지만 역대 모든 정부가 의사들 반대에 밀려 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권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공공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이 갑자기 1,000명 이상 늘어나면 의사를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대 교수 1명이 학생 1.6명을 가르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료와 연구, 교육 등 업무 부담을 고려해 교수 증원까지 검토될지 관심입니다. 신재원 기자입니다. 의사단체들은 갑자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의사를 양성하는 데 대학 교육과 인턴, 전공의 과정 등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그 과정에 드는 비용과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붕어빵 굽듯이 의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그러면 어디서 이제 재원을 조달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질 관리가 될 것인지. 늘어난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국 의대 전임 교원과 학생 수를 보면
교수 1명이 평균 1.6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보다 교수가 더 많은 곳도 6개 교에 이릅니다. 의과대학 교수는 그 교육부 발령 교수 이외에 병원장 발령, 총장 발령 교수까지 따지면 교수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립대 의대나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7개 교는 입학 정원이 50명에 못 미치는 이른바 미니 의대로 통하는데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의사단체는 교수 1명이 환자 진료와 연구, 학생 지도를 도맡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수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 진료에 진짜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병원 수익을 올려야 그 돈이 흘러서 학생 교육에도 들어가요. 논문 써야죠. 연구해야죠. 병원에서 환자 더 보라고 그러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의과대학 교육이.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사 양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의대생뿐 아니라 교수 증원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인력 감축 문제가 쟁점으로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의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안은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최소한의 안전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 시민 서비스의 영속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양노조 연합교섭단은 다음 달 11월 9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보궐선거 참패로 일주일째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수습책의 첫 단추로 공언한 당 혁신위원회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출범을 목표로 하겠다는 구상이긴 한데 혁신위의 얼굴인 위원장 인선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약속했던 당 혁신위원회 구성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쇄신을 총괄할 위원장 자리에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일단 이번 주 안에 닻을 올리려던 애초 계획은 사실상 이루기 어렵게 됐습니다. 주말까지 인선을 완료해서 월요일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혁신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막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전현직 의원보다는 외부 인사 기용에 무게를 두고 경제계나 학계까지 분야를 넓혀 물색하고 있지만 접촉한 적임자들이 고사하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TK 사무총장 등 2기 지도부 인선을 향한 비판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올해를 출범 목표로 하고 계실 때 좀 어떤 점들을 좀 논의를 하시고 계신지 좀 마무리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틀째 다른 일정을 취소한 채 고심을 이어간 김 대표에겐 공석인 전략기획부총장 인선 역시 남은 숙제입니다. 수도권 현역 의원으로 후보군을 좁히고 있지만 역시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할 요직인 만큼 지도부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여전히 현실 인식이 아니하다는 비판과 함께 혁신위의 역할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도부에서 모든 것을 전권을 부여받은 혁신위는 사실상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허수아비 혁신위를 세워놓는다면 그 또한 바로 비판을 받지 않을까. 총선 공천 등이 맞물린 시기 사실상 비대위라는 각오로 쇄신을 다짐한 국민의힘 2기 지도부가 혁신위에 어떤 인물을 앞세워 어디까지 권한을 위임할지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한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는 어제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서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익신고한 제보자 조명현 씨가 민주당의 방해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여당 측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어제 성명을 내고 조 씨 참고인 채택 무산은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강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와 여야 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앞서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조 씨를 권익위 업무 처리 미흡에 따른 피해 호소인이라면서 신문 요지를 감춰 제출했다가 뒤늦게 실체가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참고인에 관한 의도적인 정보 제공 회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여당도 이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참고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국감에선 대규모 한전 적자의 책임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준공영방송 YTN의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의 YTN 지분 매각 절차에 대한 신경전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과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분석입니다. 여순 11구 사건 제75주기 합동 추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전남 고흥에서 열립니다. 추념식은 묵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에 이어 유족 대표 인사, 한덕수 총리, 김영록 전남지사의 추념사 등의 순서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정부가 두 번째로 주관하는 올해 추념식 주제는 진실과 화해로 가는 길, 우리가 함께합니다로 유족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오늘 NC와 두산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막을 올립니다. 1승을 안고 시작하는 홈팀 NC가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 속에 두 팀은 각각 외국인 투수 테너와 국내파 에이스 곽빈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올해 처음 1군 지휘봉을 잡은 강인권 NC 감독과 이승엽 두산 감독이 벌일 초보 사령탑의 지략 싸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3년 전에 저지른 성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50대 연쇄 살인범에게 징역 10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 강도 강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0년 경기 오산시의 주택에 침입해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2회 산해날 기념식이 어제 오후에 개최됐습니다. 세계 산림 엑스포가 열리는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이번 기념식에는 산림 분야 유공자와 임업단체 관계자 3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1991년부터 청소년에게 숲 관련 교육을 수행해온 숲사랑 청소년단 김명전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되는 등 유공자 12명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시작됐는데요. 서울도 수도권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충청 지역은 오전 중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남부 지방까지 확대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부터 점차 잦아들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2도, 강릉 19.4도, 부산은 16.9도로 어제보다 4에서 10도나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는 23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특히 토요일인 모레 서울 아침 기온 5도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